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를 끌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례적으로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편향된 한 후보에 대한 그런 선거 운동을 했던 거죠.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경남 당심 잡기에 나선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민심을 앞세운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라고 봤고,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이냐 이렇게 정말 가짜 주인 행사할 때 화가 났던 분들이 심판 투표. 황교안 후보는 줄곧 주장해왔던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막판 지지층 확보에 힘썼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김 후보는 진정 나라와 당과 또 대통령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특정 당협위원회 명의로 보일 수 있는 지지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보 4명이 당선관위에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의혹 공방도 이어지면서 후보들은 오늘 7일까지 이어지는 ARS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의 표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다만 김여계에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는 민생 챙기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사퇴를 비롯한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간밤 큰 불이 난 인천 현대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피해구가 정말 크다는 것이 문제고 보상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래요. 그동안에 임시시장을 개설하자 그거 해야 되겠죠? 체포동의안 표결 뒤 당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갈등 수습을 위해 이번 주 친명과 비명 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내부 소통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지도부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며 거듭 여당을 압박하면서 당내 투쟁 동력도 끌어모았습니다. 다만 비명계에선 민생 챙기기와 특검 추진의 효과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악영향을 그대로 떠안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는 게 우선이라며 사퇴를 포함한 이 대표의 결단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의 내부 공격 자제 요청에도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 동의 숫자는 7만 명에 육박하고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성격의 글도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당원들 간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엔 당내 갈등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사건 혐의들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최근 재수감된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김 씨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 기소 방침의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지만 총 득표수 297표 중 다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성외의 찬성표로 검찰 수사는 탄력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감당하게 저희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안 수사에 집중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배임과 미래신도시 사업 피해 의혹, 성남FC 뇌물 등 혐의로 우선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최근 재구속된 파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금 추적에 이은 고강도 조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사업 특혜를 대가로 이 대표 측에 대장동 개발순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적시되지 않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의혹으로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에게 흘러들어간 개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전까지 관련 의혹 입증에 주력하고 김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수사가 진척된 기존 혐의부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밖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다른 추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과 시기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입니다.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를 멈추고 빨리 기소해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에서 내부의 불경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칫 비판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을 다시 불러 똑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지난한 사람을 다시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조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모두 이전 부지사를 거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뭐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뭐 지급한 돈이다. 경기도와는 관계없다. 이화영 부지사도 아는 내용이 없다.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 엄청 뛰었잖아요. 두세 배 뛰었고. 저는 그 돈 이상은 충분히 주가 조작으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사 도움 없이는 대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쌍방울 측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거리 유기라며 알지 못했다는 이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검찰은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이전 부지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단기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산봉우리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낮 12시 1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헬기 7대와 진화인력 140여 명이 투입됐고 산림 3만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전남 부안과 충남 공주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대구 악산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화순, 충북 제천과 충남 부여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기 전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이 나면 산림당국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조기에 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자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4월 말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은 개별 담당 구역을 정해서 현장 감시와 관리에 나섭니다. 국민에게는 산불 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를 스스로 발송하고 전력과 가스, 민화제 등 국가 공유시설에 대한 기술 점검도 벌입니다. 점포 55곳이 한꺼번에 타버린 인천 현대시장 화재 원인은 취객의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점포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물건이 전부 다 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천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4분의 1을 태웠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해요? 장사할 수가 없지. 냉장고고 뭐고 음식물이고 뭐고 떼고 뭐고 다 탔으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동떨어진 3개 지점에서 불이 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40대 남성 A씨가 홀로 시장을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외에도 쓰레기 더미와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A씨가 일단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와 영상을 보여주자 뒤늦게 방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어이없는 시민의 장사로 애초에 상인들만 하루아침에 가게를 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0대 집주인이 번식장에서 개를 마리당 10,000원 받고 데려온 뒤에 굶겨 죽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학래 기자입니다. 한포름한 주택, 폐기물이 쌓여있는 입구를 헤치고 들어가니 철창이 보입니다. 안에 들여다보니 개 사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마당과 고무통 안 곳곳에 뼈가 다 드러난 백골 상태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끔찍한 현장은 인근 주민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 통에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통에 가득 쌓여 있어요. 몇 통이에요, 몇 통. 네, 몇 통 있어요. 몇 통 있고 거기 푸대 작업이 있고. 사체들은 이른바 번식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 강아지들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단체 확인 결과 집주인인 60대 남성 A씨는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를 마리당 10,000원씩 받고 데려온 뒤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쉽게 말해 굶겨 죽인 겁니다. 한 마리당 10,000원씩 주고서 처리하는 방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을 벌고자 개들을 데려와서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굶겨 죽이고 수년 동안 이 악행을 반복했던 것인데요. 발견된 사체만 수백 구가 넘습니다. 동물단체는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유기하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번식장에서 남은 잉여동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쉽게 학대 현장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굶겨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지산동 강변도로에서 부근 승마장을 빠져나온 말 4마리가 도로를 뛰어다니다가 이 중 1마리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3살 어린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말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말 1마리를 포획해 부근 승마장에 넘긴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과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에 동참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인데 우리까지 참여시켜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에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까지 참여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대중국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아예 모두 미국 분자에 넣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우리 반도체 장비 업계는 매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국내 반도체 장비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로 2021년 22억 5,800만 달러와 비교해 40%가 줄었는데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구나 수출 장비의 대부분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란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고 했다고 한다면 1년간 유예했던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생산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측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If you're at whatever layer of NAND,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봉구입니다. 반도체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지난 1997년 3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재고율은 출하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월 반도체 출하 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 71.7로 한 달 전보다 25.8% 급락했고 재고 지수는 190.5로 28% 급등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재고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가 줄어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가 높다 보니 금리를 낮출 수도 없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올해도 수출 부진은 여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 넘게 줄어 5개월 연속 내리집니다. 반도체가 42.5%나 급감해 전체 수출액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USG는 1년째 적자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수출 타격 속에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해준 내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소매 판매 지수가 2% 넘게 줄면서 소비는 3달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잡히지 않는 물가에 서민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과 식료품 등 각종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미국 중요한 경우는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물론 물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를 장기화하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 고민을 거듭해온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마친 건데 곧장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꼼꼼하니까 금융권 시기에는 당연히 금융권 안정과 발전을 조절해서 저희들이 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급하면서 정부 정기 부양책을 꺼내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금리 인하나 추가 공장 예산 편성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당분간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YT 김영호입니다. 이렇게 경기 부진에 또 부동산 주식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난 1월 재주가 연속 수락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같지 않아서 불안에 가뜩이나 돈 쓸 곳 많은 나라 살리에 불상이 걸렸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제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감소 규모가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3대 세수가 모두 줄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관련 세수도 1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조 효과를 고려한 실질 세수 감소는 1조 5천억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연초부터 세수율의 빨간불이 끄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조 효과와 부동산과 주식시장 기준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종훈 기재부 조세청장 정책관은 올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는 세수 여건이 매우 빡빡하다. 상황은 어려운 것도 한남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부분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의 방식을 발달하기 위해 역대 수준이 거의 5%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기대입니다. 세수가 제대로 버티지 않으면 수준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차액이나 재정 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 규모가 크면 적자 부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부동산 관련 세수를 내릴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여야 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은 내리는 것이 바랍니다. 정부는 경기와 같이 세수도 상저하고 흐름이라면 하반기에는 상황이 일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에 계속해서 분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3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처음 이슈를 던진 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배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더 높여달라고 정부에 정식 건의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넓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디 온전하고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바랍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권익위가 협조하느냐인데 전현희 위원장은 부정적입니다. 경기 부양과 공직자 참여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권이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 참여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개정이 부결됐다며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협의 과정을 봐도 위원장이 반대하며 계속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은 위원회 의식부터 지방화폐를 판단하는 사무처장을 추천하는 것까지 모두 권익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 업무보고와 공공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등 거리두기를 해왔지만 위원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려면 전현희 위원장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대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법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을 택할지는 대통령실 선택에 달렸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 날씨는 포근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 탓에 실내로 발길 돌리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도심 속 식물원과 박물관으로 휴일을 만끽하러 나온 나들이객들로 불렸습니다. 홍보희동 기자입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마스크 벗고 싶긴 한데 미세먼지도 아직 심하고 코로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쓰고 다니고 있어요.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온실안. 숲속을 거닐듯 온실을 둘러보며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얘기가 이제 대기 좀 덥고 했는데 이제 집에만 있기 좀 답답해서 어디 갈까 좀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바깥쪽에 미세먼지가 많고 하니까 저희 좀 실내로 가보자 해서 서울시 오묘한 붉은 꽃잎을 자랑하는 스프링 뷰티. 지중해 기후에서 자라는 야자나무 앞에서 휴양지에 온 듯 추억이 남깁니다. 나무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친구랑 같이 왔는데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나는야 경비행기 조종사. 요크를 앞서 당기자 8,000호를 달리던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합니다. 도심 박물관도 미세먼지를 피해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약하고 내가 그렇죠. 승무원 명령에 따라 차례차례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아이들 표정이 다못 진지합니다. 미끄럼틀 타서 재밌었고 나중에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희뿌연 하늘은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며 만든 추억을 가리진 못했습니다. YTN 홍보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이제 막 개강을 한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월세와 전세 이자는 물론 학교 지역 밥값도 크게 올라서 학생들은 일찌감치 생활비 절약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문소영 씨는 입학을 앞둔 지난 1월에 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집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셔서 괜찮은 매물이 없어가지고 언덕배기 방안간에 간신히 구했지만 한 달에 65만 원에 달하는 월세에 식비마저 부담스러워서 개강 전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인데도 10,000원대 넘는 식당들이 많고 그냥 생활비나 월세나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대학원생이 23살 이은정 씨의 전세 대출 이자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어딜 더 절약해야 할지 막막할 듯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봄의 시작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찼던 대학가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면 강의가 시작됐지만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의 표정에선 근심이 엿보입니다. 월세와 금리에 더해 학교 주변 식당, 음식값마저 일제히 인상되면서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생활비 부담이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대학가 기준 평균 원룸 월세는 지난해 11월 기준 이화여자대학교가 18만 원, 한양대학교는 12만 원이 올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주변도 각각 7만 원씩 올라 인상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 대학교에 연세대 단지 이대 쪽에 상당히 많이 오른 느낌을 받았어요. 교통이 불편해도 더 싼 집으로 이사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과금마저 모두 오른 상황에서 생활비를 더 줄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가스를 좀 아껴서 트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기세가 올라서 거의 7만 원 좀 넘게 나왔었습니다. 신학기의 설렘에 앞서 당장 먹고 사는 걱정부터 해야 하는 처지. 2023년 대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박민경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에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반복 수급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명신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모 씨는 지난해 회사가 문을 닫자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해외 출국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는 지인을 통해 마치 국내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실업급여 특별 점검을 벌여 대리 신청을 통한 해외 실업을 위한 부정수급자 240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신고한 345명과 병역 의무 기간 중 실업급여를 챙긴 21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1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추가 증수액을 포함해 23억 1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범죄 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건설 고용보험 수사관이 정보 연계, 실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였던 반드시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논란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실직 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직 후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횟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보니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 2천 명에서 지난해 10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2,940억에서 4,986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 고갈을 가속화해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이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장생활에서 고용보험료라는 걸 항상 납부를 해왔으니까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엄청 커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수급 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방법 개선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요즘에 무인 점포가 많아지면서 절도도 덩달아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 모양의 등신대를 세워두는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큰 보따리를 갖고 들어와 진열대에 상품을 쓸어 담는 남성.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가게를 누비던 남성은 그러나 무언가를 마주치자 움찔합니다. 오지 않으려는 듯 뒤집어 놓은 물건은 바로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경찰관의 등신대 모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인건비 상승 속에 편의점 무인 점포가 3년 만에 16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덩달아 무인 점포에서 벌어지는 절도 건수도 급등한 가운데 가게에 경찰관 모형을 넣어서 범죄를 막아보자는 아이디어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에 들어오면 냉동고 옆에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등신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매장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경찰관 등신대를 처음 생각해낸 현지 경찰은 어린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단순 절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충동성은 절도 범죄의 가장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경찰관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충동성을 억제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점포에 등신대 모형을 넣었더니 112 건수가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마음이 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방법이 무인 점포 범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색깔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또 아이들이 기회형 범죄를 하니까 좀 더 직접적인 어떤 형태의 공격성이 필요할 수 있겠다. 경찰은 또 절도범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무인 점포에 이른바 양심 거울을 두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이 무인 점포의 절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이 걷지 않은데도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7.2%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양대 연례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로 무대 주택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第14届全国人民代表大会
第一次会议开幕。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 업무 보고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테난먼 사태의 여파가 작용한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5.5%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저 효과와 올해 일상 회복에도 좋은 경제 성적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恢复和扩大消费摆在优先位置，多渠道增加城乡居民收入，稳定大宗消费。 이렇게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국방비 증액폭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7.2% 늘려 약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我们一定践行首建标准，锚定建军100年奋斗目标。 호칭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엔 못 미치지만 꾸준한 군비 증강으로 타이완 주변 등 중국 앞마당에서 힘의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미 군당국이 오늘 13일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등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식량난에 빠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걸려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최근 끝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농업 문제에 주력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도 식량 문제만 다룰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권 회피를 하는 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농업 생산 지도 원칙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망회의를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다고 선전하는 등 도발 의지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농업 문제에서 군사 문제로 경향을 틀 것으로 관측됩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악화한 민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중순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도발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전략적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 경우가 북한으로서는 더 미국과 한국을 압박한다, 국제사를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주력 구축함 가운데 최신형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지난주 제주도에 귀향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에 따르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지난달 27일 제주로 입항해 지난 3일 다른 목적지로 떠났습니다. 라파엘 페랄타함은 미 태평양 함대 7함대의 주력 수상 전력으로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BC를 탑재해 고고도와 저고도 미사일 동시 요격은 물론 적 항공기 공격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동시에 한반도에 나타난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중국 견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로 드론 방어 문제가 국가 안보 이슈로까지 부상하자 다양한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의 무인기를 그물로 잡는 기술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드론을 방해 전파로 무력화시키는 기술까지 공개됐습니다. 윤승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레이더가 불법 드론을 탐지합니다. 이어 자율비행 드론이 쫓아가 그물로 포획합니다. If the intruder won't leave, Drone Hunter hunts. Drone Hunter safely nets rogue drones. 이 기술을 갖춘 미국의 항공방어, 보안 전문 업체의 국내 방산업체와 미국 로키드 마틴 등이 1,78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불법 드론을 자동으로 감지, 식별, 무력화하는 역량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업체들은 방해 전파로 적의 드론 위협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방호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문제가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대 8km 거리에 있는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최대 5km 거리에 있는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배터리만으로는 오래 날 수 없는 약점을 보완해 내연기관을 갖춘 드론도 나왔습니다. 40kg의 짐을 수송하며 힘을 쓸 때 내연기관을 쓰고 비밀 작전 때는 조용히 배터리로 비행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입니다. 육군은 개인 휴대 전투 드론과 군단 정찰용 무인기를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AI 기반 드론본 전투 체계를 승보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드론 대응 관련 시장 규모는 재작년 14억 달러에서 2030년 19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병기로 떠오른 드론, 적의 방어망은 뚫고 아군 중요 시설은 보호하기 위한 드론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오는 8일 미국에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등을 재료로 활용하는 3D 프린터가 로켓의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알루미늄으로 3D 프린트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열정 조사하는 기술들은 자체 개발은 어떤 시기를 쓸 것 같고요. 테라 원으로 적용된 63%와 액체 천연가스, 즉 LNG를 연료로 이용하는데 LNG가 로켓 연료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NG는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연료로 보관과 운송,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켓은 오는 8일 우주 스페이스 캐나다 우주군 기지에서 3D 프린팅 로켓으로는 처음으로 발사될 계획입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앞으로 재활용 3D 프린팅 로켓인 테라 R을 만들어 화성 3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For Terran 1, it's mostly low Earth orbit, the first rocket. Terran R can actually send payload to the moon, to Mars. I mean, it's pretty huge. 렐러티비티는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수를 기존 로켓에 6분의 1을 줄이고 제작 시간도 20년 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팀 앨리스 렐러티비티 CEO는 기존의 재활용 로켓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용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로켓이 실질적으로 발사하는 시간이 3D 프린터 로켓이 또 한 번 경쟁에 불을 붙일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구촌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 해양 조약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각국의 영해를 넘어 지구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 해양 조약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논의가 4년 만에 정상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종 협상은 100여 개 나라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 합의된 조약은 2030년까지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의 발전이 제한되는 따라 고래와 고래는 열정 우주 동물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동산 자포해안에서 330km밖에 국가 관할권이 없습니다. 전 지구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국내의 1.2%만이 남핵과 난개발로부터 공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획기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런 합의를 반겼습니다. 조약의 완성까지는 문구 확정과 목표 무게 기준, 제도적 활동이
더 남아 있습니다. We will run through the text for practical audit. The text will then be translated into all 6 language versions, and at the time to be specified, we will formally adopt the text. 1970년에 체결된 유엔 해양법 결약은 광물 채굴에 대한 지침이 없는 데다 기후 변화의 영향도 반영하지 못해 부시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요즘 젊은 층이 어르신들이 좋아할 법한 간식에 푹 빠졌습니다. 약과나 떡 같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른바 헬메 입맛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하얀 김을 타고 고소한 향기가 모락모락 튀어납니다. 전통의 정장 꿀떡부터 갖가지 안심을 주는 신세대 차례떡까지 옛날 간식 취급을 받던 떡이 이제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대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선생님은 많이 샀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먹은 다양한 포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포장들이 많아지고 또 전문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사실 오스트랑 이렇게 포장을 하고 밸런스 포장을 해서 칼칼하게 씻어서 만든 떡을 푹 냉동하는 게 핵심 기술. 이렇게 하면 건강을 지켜도 말랑말랑 하지 않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가난의 상징이던 보리도 MZ세대 입맛 공략에 나섰습니다. 커피 향이 나게 볶은 검정 보리를 물, 커피와 배합하면 비카페인 커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낮춰 자주 마셔도 부담이 없게 했습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는 수험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한때의 추억으로 남을 뻔했지만 국가 고유 특허 기술을 접목하며 낡은 길을 벗어났습니다. 소비자 취향과 MZ세대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촌스럽게 보였던 옛것들의 반전서사, 돌고 도는 사람들의 취향에 할매 입맛이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토양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이 흙 살리기 운동으로 생태 도시 구축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친환경 벼를 수확하는 전남 구례 재배단지입니다. 농약 대신 천연 비료액을 사용해 오메가3 성분이 함유된 쌀을 생산합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쌀은 전량 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됩니다. 우리 구례는 굴뚝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 재배가 굉장히 가능하고요. 단서가 좋습니다. 넝쿨마다 매달린 오이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리산과 상진강을 끼고 있는 구례는 토양에 철분이 많아 오이 농사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그로 인한 진산에서 오래지 선별지역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땅이 건강해야 식물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대한 입증을 토양에다가 토양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환경회복과 탄소 절감을 위한 TF팀을 불려 흙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흙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농업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탄소 중립 제로화 정책을 선포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같이 맞물려서 토양을 미네랄이 많은 그런 토양으로 바꿔서 토질 개설을 해서 농산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구례군은 탄소 중립 흙살리기 업무 협약을 맺고 유제품 화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유화백은 전통 한국화에 멀티미디어 기술을 접목해 우리나라의 자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구례산동하고 지리산을 많이 들었어요. 제 작품을 통해서 자연이 얼마나 좋고 우리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자연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연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례군은 오는 4월 흙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포식을 열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흙살리기 박람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춘현입니다.
1990년대 만화를 원작으로 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에 올랐습니다. 3040 세대가 이끈 슬램덩크 열풍이 다른 세대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개봉 이후 관객 381만 8천여 명이 극장을 찾아 380만 명을 동원했던 너의 이름은의 기록을 6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국내에서만 1,500만 부가 판매된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으로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각본과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개봉 초반 인기는 3040 남성이 이끌었습니다. 청소년기 국상고 농구부 5인방의 도전과 열정에 열광했던 이들의 호응 속에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원작의